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야외 수업 말고 다시 우리 교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5월 7일이거든요. 5월 7일인데 드디어 등교 계약 일정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 가장 늦죠. 여러분 5월 27일인가? 그때 다 직접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포함해서 앞으로 한 5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더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 강의만으로 1차 지필평가 범위는 거의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출석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유튜브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날 때 한 번씩 다시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이라는 단원인데요. 당장 운동량과 충격량을 얘기하기 전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 지식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역학의 기본이 되는 어떤 법칙들을 만든 사람 기억나시죠? 맞아요. 뉴턴이에요. 그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배웠습니다. 어떤 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관성의 법칙이 있었고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뭐였죠? 가속도의 법칙이 있었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힘을 더 많이 주면 가속도가 더 크게 생긴다. 무거운 물체는 가속도가 작고 가벼운 물체일수록 가속도가 크다. 이 개념을 얘기했던 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에요. 3법칙.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모든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반드시 상호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맘때쯤 되면요,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좀 친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하다의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한 대 때려도 될 만한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한 대 어깨를 툭 칩니다. 퍽 하고 때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프냐? 그럼 당연히 그러겠죠. 좀 아파요 막 이러겠죠.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없죠. 재미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웃어요. 물론 비웃음일 수도 있어요. 나도 아프다 이러면. 자, 근데 실제로 저도 아픕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약에 사람이 되었던 뭐가 됐던 어떤 물체를 때려요. 때린다는 건 뭐냐면 제 주먹으로 어떤 물체에 힘을 준다는 걸 의미를 해요. 힘을 준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내 주먹이 상대방에게 힘을 줄 때 상대방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저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게 돼요. 당연히 그럼 저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으니까 얘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당연히 아픕니다. 선생님 어떻게 때린 사람이 아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잠깐 수업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벽을 한번 강하게 손으로 쳐보세요. 꽝! 벽이 아플까요? 제가 아플까요? 분명히 제가 벽을 때렸지만 제가 벽에 힘을 가한 만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벽도 나에게 가하기 때문에 내 주먹이 아프게 됩니다. 이처럼 힘이라는 건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게 힘을 주면 이 B라는 물체 역시 A라는 물체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게 돼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그리고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주는 이 힘을,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게 주는 이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B라는 물체가 다시 A라는 물체에게 주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은 A라는 물체가 B에게 힘을 줘. 그럼 B도 역시 똑같은 크기의 힘을 A에게 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 작용과 반작용은요,
일단 동시에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물체를 땅 때립니다. 빡 때리는 순간 이 물체가 아야 했어요. 그럼 제 주먹은 그 다음날 아픈가요? 아니죠. 때리는 순간 저도 동시에 아파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작용과 반작용은요, 동시에 작용합니다. 동시에 작용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작용과 반작용은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파. 즉 그 힘의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고, 그 다음 이때 이 힘이라는 게 내가 A라는 물체를 이렇게 밀 때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밀게 되거든요. 즉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되죠.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깔끔하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어떤 모든 힘들이 두 물체 사이에서 반드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작용과 반작용은 동시에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는 같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정반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는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예요. 그럼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가 A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B가 A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FAB라고 합시다. FAB라고 합시다. 그럼 B만 A를 끌어당기냐? 아니죠. B가 A를 끌어당기는 순간 A 역시 B를 끌어당기게 돼요. 이걸 FBA라고 합시다. 이처럼 힘이라는 건 어때요? 한 물체에서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물체 사이에서 반드시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FAB랑 FBA, 이 FAB를 작용이라고 하고 하면 FBA는 뭐가 될까요? 반작용이 되겠죠? 이때 이 FAB와 FBA는 무슨 관계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는 어때요? 이 힘의 크기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예, 같다라고 했죠. 같아요. 그 다음 하나 더. 방향은 어떻다 그랬죠? 반대라고 했죠. 자, 그럼 방향이 반대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물리에서의 방향의 반대는 부호가 반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진다면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기다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랬죠.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힘이 작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2초 동안 밀었어요. 그럼 역시 B도 A를 몇 초 동안 물까? 2초 동안 밀게 된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 동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중학교 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를 A라는 친구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 F로 끌어당겼어요. 그럼 이 물체가 끌려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B라는 친구가 이 물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 힘과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어떤 물체를 이쪽에서 끌어당겨요? 끌려가죠, 당연히. 어떤 물체를 이쪽에서 끌어당깁니다. 끌려가죠. 하지만 이 물체를 양쪽 방향에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이때 힘의 합력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알짜힘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 한 물체에 2개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힘이 합쳐져서 합력이 0이 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되게 비슷하죠?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얘랑 얘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나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뉴턴의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기본은 뭐냐면요, 두물체입니다. 두물체예요. 그래서 이 두물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자, A라는 여기 있는 이 힘은요,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FBA라는 이 힘은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거죠. 즉, 두 물체에 각각 작용했을 때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얘는 여기 있는 이 물체 하나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힘의 평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현상이다라는 거 꼭 이거 기억해 두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마지막으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예들이 있어요. 예.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작용과 반작용의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로켓이 있죠? 이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 이 로켓 안에 있는 연료와 그리고 산소를 태워가지고 그 연소된 가스를 아래쪽으로 뿜어냅니다. 잘 보세요. 로켓이 가스를 아래로 밀어내요. 그러면 가스는 로켓을 어디로 밀까? 위로 밀게 되겠죠. 로켓이 가스를 아래로 밀면 작용, 가스가 로켓을 위로 밀게 돼요. 반작용. 이 반작용에 의해서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 이 연소된 가스와 로켓이라는 두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작용과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젓기가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탈 때 노를 젓잖아요.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근데 노 젓는 건요, 사실 좀 안 져보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해봤을 만한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튜브를 타죠. 튜브를 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튜브 속에 들어가기, 튜브 위에 엎드리기,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튜브에 눕는 방법이 있죠. 많이 누워보셨죠? 튜브에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뒷방향으로 가는 거 기억나시죠? 해본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가 물을 앞으로 밀어요. 그러면 물은 나를 어디로 밀까요? 뒤로 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앞으로 밀면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해봤죠? 이렇게 물을 민다? 그럼 물은 나를 뒤로 밀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뒤로 가죠. 몸을 이렇게 하면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내가 물을 앞으로 밀었더니 물은 나를 뒤로 미네. 아, 두 물체 사이,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 노를 젓는 것도 역시 작용과 반작용의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얼음판 위에서 서로 미는 거. 얼음판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찰이 거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얼음판 위에서 서로 밀면 어떻게 되냐? 미끄러운 곳에서 같이 밀어요. 자, 밉니다. 하나, 둘, 셋. 한 명이 싹 밀면 내가 밀었으니까 너만 밀려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밀었더니 나도 뒤로 밀려버리네?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왜? 내가 너에게 힘을 가한 만큼 너도 나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줄 거니까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걷는다라는 거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걷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카메라가 제 발이 안 보이죠? 발이 안 보이는데 상상해 봅시다. 걷는다는 거 뭐냐면 내가 땅을 발로 뒤로 미는 거예요. 뒤로. 땅을 발로 뒤로 밀어요. 뒷방향으로. 그럼 땅은 나를 어디로 밀어줄까? 앞으로 밀어주겠죠. 자, 걷는다는 것보다 내가 땅을 뒤로 밀었더니 땅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더라.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이 되는 작용 반작용 얘기했으니까 운동량, 충격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동량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의 운동 정도, 운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가 있죠?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요, 사실 좀 다른 종류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두시고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정도라고 표현했고 운동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운동의 정도, 운동 세기 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물체를 내가 얼마나 멈추기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돼요. 얘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얼마나 멈추기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돼요. 이걸 생각하면 운동량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얼마나 멈추기 어려운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운동량은요, 이렇게 P라고 씁니다. P. 예,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인데, 자, 멈추기 어려울수록 운동량이 큰 거예요. 상상을 해볼게요.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 누군가가 야구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친구가 야구공을 딱 던지는데 그 야구공이 시속 60km로 날아옵니다. 딱 잡아서 멈췄어요. 이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나와서 이번에는 시속 150km로 야구공을 팍 던집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손이 팍 밀리겠죠. 엄청 강하니까 딱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속 60km짜리 야구공과 시속 150km짜리 야구공, 어떤 녀석을 더 멈추기 쉬워요? 60km. 그러니까 느린 애를 멈추기 쉽죠. 다르게 얘기하면 빠른 물체일수록 멈추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빠른 물체일수록 멈추기 어렵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빠른 물체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운동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지는 거죠. 자, 이번엔 다른 상상을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야구공을 시속 100km로 던집니다. 그럼 제가 딱 앉아가지고 딱 받을 수 있죠? 받았다는 얘기는 멈추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멈추는 게 그나마 쉽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시속 100km로 저한테 트럭이 달려옵니다. 딱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제가 그 트럭을 잡을 수 있어요? 잡아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못 멈추죠. 제가 밀려나겠죠. 날아가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시속 100km로 날아오는데 야구공이 멈추기 어려워요? 트럭이 멈추기 어려워요? 트럭이 멈추기 어렵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트럭이 야구공보다 운동량이 크네? 같은 속도일 때? 그럼 트럭과 야구공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질량이 차이 나죠. 트럭이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멈추기가 어렵구나. 그럼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봅시다. 공식 나왔네요. 운동량은요,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려워요. 운동량이 크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기 어려워요. 운동량이 커요. 즉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속도와 운동량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벡터량으로. 자, 운동량 뭐다? 얘가 얼마나 운동이 세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상하면 된다? 얼마나 멈추기 어려울까를 상상하면 돼요. 당연히 빠를수록 멈추기 어렵고 무거울수록 멈추기 어렵겠네. 그래서 운동량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이 질량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속도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해요. 운동량의 단위는 뭘까요? 제가 우리 단위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단위는 뭐다? 계산하고 남겨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 10m per sec의 빠르기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시오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은 얼마야? 22요 라고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단위예요. 단위 보세요. 킬로그램이에요. 질량의 단위죠.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는 뭐야? 길이의 단위죠. 세크, 초, 시간의 단위죠. 질량, 거리, 시간이에요. 완전 다른 물리량들이죠. 계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위는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남겨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그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대로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10m/s가 돼요. 자, 운동량 공식 이해되시죠? 자, 이것까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때 제가 아까 운동량을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도 벡터량이라 그랬죠. 벡터량이라는 건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운동량의 방향은 뭐냐? 운동량의 방향은 결국 그 속도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자, 물리에선 방향을 부호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봅시다.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얘가 가지는 운동량이랑 이번엔 이 물체가 이렇게 가요. 얘가 가지는 운동량. 즉, 얘가 가지는 운동량과 얘가 가지는 운동량을 비교하면 가는 방향이 다르네? 즉, 속도가 반대죠. 그렇다면 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한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고 방향을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운동량은요, 보존돼요. 어떤 경우에 보존이 되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그 물체나 혹은 그 물체 바깥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 바깥쪽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물체의 외부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의 외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란 얘기죠. 어쨌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보존됩니다.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왜 당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2kg짜리 물체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 지우개가 어딨지? 지우개.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빠르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 해서 얼마가 돼요? 20이 되겠죠. 이 물체의 운동량은 20kg m/s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즉 알짜 힘이 0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알짜 힘이 0이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면요. 우리 뉴턴의 운동체 2법칙 기억나시죠?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생겨요, 안 생겨요? 가속도가 안 생기죠. 자,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안 생겨.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겠죠. 자, 속도가 일정해요. 운동량을 결정하는 게 질량과 속도인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가 일정해요. 게다가 질량이 변합니까? 질량을 건드리는 게 없잖아. 누가 뭐 파먹는 것도 아니고. 질량도 그대로죠. 속도가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죠. 그럼 속도도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면 속도와 질량의 곱인 운동량 역시 당연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운동량도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러요. 운동량 보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속도 당연히 안 변하겠지? 질량도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럼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개념을 운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운동량까지 했으니까 충격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충격량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충격량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라고?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죠? 속도가 변해야 되죠. 근데 속도가 변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힘이라고 부르죠. 맞죠?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여기 멈춰있는 이 물체가 있어요. 이 멈춰있는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하면 멈췄던 게 움직이게 되네? 운동 상태가 변하죠. 여기 어떤 물체가 날아오고 있는데 제가 힘을 줘서 딱 잡으면 멈출 수 있게 되네? 운동 상태가 변하죠.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는 애를 내가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면 밑으로 떨어지네? 운동 상태가 변하죠. 운동 상태를 변하게 만드는 게 바로 힘이에요. 근데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를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힘하고 똑같다면 따로 배우진 않겠죠. 약간 다릅니다. 자, 힘이라는 건요, 얼마나 세냐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하니만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톡 쳐요.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해서 슝 날아가겠죠? 맞죠? 근데 약한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힘으로 꾸준히 밀면 결국 이 물체는 아주 빨라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운동 상태의 변화는 단지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 정도라는 것은 단지 힘의 세기에 의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했느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충격량이라는 개념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변하게 할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변화시키려면 힘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더 오랫동안 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결국 힘 세게 하면 당연히 운동 많이 변하겠지. 그리고 같은 힘이라면 당연히 긴 시간 동안 밀면 운동이 많이 변하겠지라고 해서 충격량,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그 힘이 가해진 시간 T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힘을 많이 가하면 당연히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할 거야. 그럼 충격량이 크게 가해진 거구나. 힘을 가해준 시간을 길게 할수록 운동량이 많이 변할 거야. 그럼 충격량이 크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 이 힘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 방향으로 힘을 줬냐 이 방향으로 힘을 줬냐가 다르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힘도 결국은 벡터량이고요.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격량 역시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냐에 따라서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량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 단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단위 어떤 거 사용되는지 볼까요? 자, 일단 힘의 단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어려운 역학을 열심히 정리해 주신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대부분 물리에서 뭘 씁니까? 세컨드를 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를 10뉴턴의 힘으로 5초 동안 밀었어요. 이때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0뉴턴의 힘으로 5초 동안 밀었으니까 10 곱하기 5 그래서 얼마? 50이라는 충격량으로 밀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충격량의 단위죠. 이제 여러분에서 감이 오시죠? 뭐냐면 숫자끼리 곱해서 50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힘의 단위고 얘는 시간의 단위예요. 전혀 다른 물리량이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남겨놔라. n과 s를 곱했으니까 그냥 ns 이렇게 쓰는 거죠. 뉴턴세크가 바로 뭐가 되냐?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해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가해줘야 되겠죠? 힘을 세게 가해주면 운동이 많이 변할 거야. 같은 힘으로 민다면 오랫동안 가해질수록 운동이 더 많이 변할 거야.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T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량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충격량이라는 게 방향이 존재하는데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누구의 방향과 같겠어요? 여기서 가해진 힘의 방향과 같게 되겠죠.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충격량을 하게 되면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에 힘이 있고 가로축에 시간이 있는 그래프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거 얘기한 부분 있죠.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10뉴턴의 힘을 줬죠. 그럼 여기 10 쓰고 10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줬다고 돼 있어요? 여기 5초 동안 줬다고 돼 있죠. 네. 5
초 동안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10N의 힘을 5초 동안 주었어 라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0N이라는 일정한 힘을 5초 동안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 봅시다. 이 그래프의 밑면적 있죠. 밑면적. 이 그래프의 밑면적. 이 밑면적 어떻게 구하지?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10이네.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가 당연히 0이니까 원점이 0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에서 5니까 길이가 5네. 자, 그럼 10 곱하기 5.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50이 되겠죠. 자, 세로축이 뭐였어요? 힘 F죠. 가로축이 뭐예요? 시간 T. 시간 T죠.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 세로축 힘 곱하기 가로축 시간, 즉 FT, 이게 바로 뭐예요? F 곱하기 T가 사각형의 넓이죠? 근데 아까 F 곱하기 T가 뭐였어요? 충격량이죠? 아, 힘과 시간을 축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은 결국 뭐다? 충격량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충격량.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충격량 값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이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 힘이라는 게 그래요. 책에서나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주는 도중에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겠죠. 힘이 주는 도중에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이 가해진 게. 그럼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여기 넓이를 구하면 돼요. 아, 이 그래프의 넓이가 바로 뭐다? 얘가 받은 총 충격량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값을 실제로 구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지금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도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충격량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배웠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것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운동량과 충격량은 무슨 관계일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충격량은 뭐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한번 여기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물체에게 좀 힘을 가할 겁니다. 힘을 가할 거예요. 힘을 F라는 크기의 힘을 가한다고 합시다. F라는 크기의 힘을 일정 시간 동안 가할 거예요. 자,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물체를 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 물체에 다시 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 만큼, 우리 가속도 법칙 기억나시죠? 힘을 가한 만큼 걔는 뭘 가지게 돼? 가속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v0보다 더 빨라지겠죠. 맞죠? 그래서 이 나중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자, 처음에 어떤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v0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체를 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합시다. 힘을 줬으니까 더 빨라졌겠죠? 그래서 힘을 주니까 더 빨라져서 나중 속도가 v가 됐다고 합시다. v가 v0보다 큰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가속도의 법칙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F는 ma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A, 가속도를 생각해 볼게요. 가속도. 이 가속도 A라는 건 사실 이거죠. 1초 동안의 속도가 얼만큼 배르니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처음 속도가 10m/s였어요. 그런데 힘을 가하고 난 뒤에 얘의 속도가 50m/s까지 빨라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만큼 빨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10초 걸렸다고 해볼게요. 10초. 자, 그러면 다 해서 몇 초가 시간이 아니라 속도가 몇 m/s 증가했어요? 40m/s 증가했죠. 맞죠? 10에서 50이 됐으니까 40m/s가 증가했어요. 몇 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10초 동안 40m/s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1초에 몇 m/s씩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4m/s씩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때 1초에 4m/s씩 증가했다. 이 4m/s 제곱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결국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40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50에서 10을 뺀 거죠. 맞죠? 뭐에서 뭘 뺀 거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건 결국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즉 v-v0 이거를 뭘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죠. 시간 t로 나눈 거예요. 이게 가속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a라는 값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f는 ma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f는 ma에다가 자 그럼 보시면 f는 ma의 a에다가 이 t분의 v-v0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는 m 곱하기 t분의 v-v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괄호를 좀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t는 여기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ft가 나오죠. 분모에 있던 걸 이 반대편 분자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남아요? ft는 m 곱하기 가로 열고 v-v0가 남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요? ft는 결국 mv-mv0예요. 이게 뭐지? 결국 이걸 이제 한글로 바꿔볼게요. 한글로 바꿔보면 ft 뭐였어요? f 곱하기 t 뭐였더라? 충격량이죠. 충격량. 얘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고요. mv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운동량인데 언제 운동량이야? V잖아요. V0가 아니라 V, 즉 나중 운동량이죠. 얘는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 다음에 MV0. V0니까 언제 운동량이야? 처음의 운동량이죠. 맞죠? 처음 운동량. 답 나왔다. 뭡니까? 충격량은 FT, 충격량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과 같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처음 운동량 값이 구해지고 여기 나중 운동량 값이 구해졌어요.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는 말을 깔끔하게 다른 말로 바꿔주면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요? 일정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지면 충격량이 주어지겠죠. 맞죠? 근데 그 충격량을 받은 만큼 뭐가 변하게 된다?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문제풀이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저기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얘 나중에도 2kg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얘가 처음 속도 몇 m/s로 이동하고 있었어? 10m/s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10m/s. 근데 이 물체를 내가 몇 초 동안 밀었어? 10초 동안 밀었더니 10초 동안 밀었더니 얘가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자 50m/s만큼 빨라지게 됐어요. 알겠죠? 50m/s까지 빨라졌어요. 자, 이때 보시면 얘가 지금 힘을 얼마를 줬는지를 지금 제가 시간 줬죠. 속도, 질량 줬는데 힘 안 줬죠. 얘가 지금 몇 뉴턴의 힘으로 밀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 자, 처음 운동량 얼마입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 곱하기 10. 처음 운동량은 20kg m/s구나. 나중 운동량은 뭐예요? 2kg짜리 물체가 50m/s까지 빠르게 가고 있네. 그럼 2 곱하기 50이니까 100kg m/s가 되겠죠. 그럼 운동량이 얼만큼 변한 거야? 결국 100에서 20을 빼니까 운동량이 얼마 변한 겁니까?
80만큼 한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80kg m/s라는 운동량이 변했어요. 이만큼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뭐랑 같다 그랬어? 실제 가해진 충격량과 같다 그랬죠.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결국 얼마란 얘기야?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결국 80Nm라는 충격량이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이야? 10초 동안 일어난 일이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뭡니까? 시간이죠. 10초. 그럼 풀 수 있겠네. 몇 뉴턴의 힘으로 밀었을까요? 몇 뉴턴의 힘으로 10초 동안 밀어야 충격량 80을 받을까요? 몇 뉴턴? 8뉴턴의 힘으로 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얘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계약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이제 안전인데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였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운동량의 개념, 충격량의 개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인지 충격량이 가해진 만큼 운동량이 변하는구나 이 개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강의를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타고 알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시면 선생님 채널이 가장 맨 위에 뜰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든 말든 아무튼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강의들이 다 내려갈 거예요. 폐쇄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그때 강의했던 거 보고 싶은데 다시 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언제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채널 꼭 찾아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